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1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이고요. 미디어 탈곡기 2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한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예, 그저께만큼은 아니지만 어제도 충격적인 미투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남들한테는 안 충격이지만 저에게는 충격인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상한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어제 봤는데 네, 좀 실망입니다. 좀이 아니고 사실은 많이 실망인데요. 네, 답답하더라고요. 아유. 순간 안철수 후보인 줄 알았습니다. 네.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이제 까먹었네. 너무 오래돼서 못하겠다. 자, 그러면은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망입니다. 말을 나오게 한 그 내용을 봉우 씨가 전해주시죠. 네, 어제 또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위를 열어서 몇 가지 이제 방송 그 민원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나쁜 의미로. 반드시 법정 제재가 나와야 되는 건에 또 경징계가 나온 건데요. 뭐냐면 이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7월 13일 날 TV조선 메인 뉴스인 종합뉴스 9에 이때가 전원책 앵커가 아직 앵커이던 시절입니다. 이때 전원책 당시 앵커가 앵커 멘트, 약간 앵커 브리핑과 같은 이 클로징하는 그 코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의 우표 발행을 취소하는 것은 너무 옹졸한 처사입니다. 저 세상에서 요즘 몹시 마음이 괴로울 박정희 전 대통령님께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을 무슨 대통령직에 혼자 온 거구나. 이제 저희가 이때 당시에도 인터넷 개인 방송이라고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도 제가 볼 땐 이런 말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TV조선 내부 기자들이 반발할 정도로. 아니 뉴스에서 이런 말. 예. 왜냐하면 뉴스에서 그 방송사를 대표하는 심지어는 기자들을 대표하는 앵커가 완전히 주관적인 특정 정치인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을 토로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보면은 뭐 박정희 전 대통령님 이런 게 그 어떤 보도 관행,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해서 극존칭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관행조차 깬 거예요. 예, 정치인에 대해서는 다 객관적으로 제3자처럼 그 서술어를 붙이고 님자 같은 거 붙이지 않는다. 뉴스에서 대통령님이라고 붙이는 거 봤습니까? 예, 안 붙이죠. 이런 점을 다 어겼기 때문에 TV조선 내부에서 굉장히 반발이 컸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연 심의위원들은 경징계인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TV조선은 또다시 재승인 감점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왜 경징계예요? 일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이제 경징계 이유를 보면은 되게 웃깁니다. 앵커가 편향적인 발언을 해 퇴출된 점을 감안해 권고 의견에 합의한다. 아니 그러면 뭐 퇴출하면 다 봐주게? 그렇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퇴출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사실상 이런 발언의 문제 때문에 퇴출된 게 아니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인기가 없어서 진짜 끌만큼 끌었고 한 4개월 정도를 맞습니다. 더 다니고 나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왜 퇴출이라고 말하냐고. 이게 일단 방송통신 심의위원들인데 심의위원들이 팩트에 어긋났어요. 전원책 앵커는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발언 때문에 퇴출된 게 아닙니다. 만약 이 발언이 문제돼서 TV조선 경영진이 퇴출한다고 마음 먹었으면 바로 했어야죠. 그치. 그때 바로 정정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전원책 앵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징계를 내리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7월 13일 이 보도가 나간 지 4개월이 지난 11월이 돼서야 하차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발음 문제, 시청률 정책,
기자들의 반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이 있어서 했고요. 퇴출이 됐고 TV조선의 공식적인 이 앵커 멘트에 대한 입장은 문제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TV조선이 전원책 앵커를 퇴출시킬 때 만약에 이런 문제점을 인정했다면 다른 프로그램에 보내면 안 되는데 전원책 앵커의 공적을 치하하면서 TV조선 뉴스에 격을 올렸다고 치하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완전히 팩트에 어긋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방통심의위가 내린 그 이유가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정치 심의를 지향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어요. 이 지금의 심의위원들이 발족하면서. 그래서 토론자나 패널이 다소 편향되거나 주관적인 의견을 낼지라도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바 있는데 사실 이 어떤 방향성조차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데 이 방향성에 비춰보더라도 전원책 앵커의 멘트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전원책 앵커는 토론자나 패널이 아니에요. 뉴스 앵커죠. 그러니까 편향적인 발언, 주관적인 발언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비춰보더라도 방통심의 본인의 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예. 아니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 해도 되겠네. 그렇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뭐 뉴스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주관적인 감성을 토로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제가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근데 같은 날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또 어떤 보도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라고 하면서 의견 진술을 이제 결정했거든요. 의견 진술을 결정한다는 건 최소한 주의 또는 경고가 나올 수 있도록 의견을 한번 의견 진술을 하면 대부분이 중징계 가능성을 거의 뭐 100% 예시하는 건데 지금 MBC 뉴스데스크 보도 12건이 심의에 올라왔대요. 그런데 이 12건의 안건 중에서 7건은 행정지도, 1건은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3건은 의견 제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견 제시가 나온 3건은 전부 공정성, 객관성 조항에 걸려 있다고 해요. 근데 MBC의 의견 제시, MBC와 관련돼서 의견 진술을 결정한 이 방송들을 보면은 사실은 TV조선에서도 되게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해요. 보면 MBC 뉴스데스크 8월 11일 작년에 공영방송 정상화 시민행동은 어떤 단체라는 보도에서 KM 정상화 시민행동을 구성하는 단체들의 이력 중 일부만을 부각시켜서 이제 보도했죠. 근데 여기에서 시민행동에 참여한 민권연대는 종북 콘서트로 논란이 됐던 황선 씨의 남편인 한총련 의장 출신 윤기진 씨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끊임없이 친북, 반미 성향의 정책을 지지해왔습니다. 네, 이런 식의 보도에 대해서 심영섭 방통위원이 이런 식의 내용을 덧붙이는 건 연좌제와 같은 것이다. 종북이 시민행동을 이끌었음을 암시하려고 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보도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제 의견 제수를 올렸대요.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에서 또 마찬가지로 김장겸 사장 해임안 논의 10일로 연기라는 보도를 했었는데 이 보도에서도 MBC 김장겸 사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그 자사의 입장, 그러니까 자사라기보다는 김장겸 사장의 전 사장의 입장만을 방송을 해서 이것도 이제 공정성 위반, 객관성 위반으로 의견 진술을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MBC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대로 된 그 그러니까 결정이라기보다는 의견 진술을 듣기를 해놓고 정작 왜 TV조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봐주는가, 이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뉴스데스크에서 이호성 정권의 방송 장악의 화답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이게 방통위 상임위원을 미래부 차관으로 보낸 배경은 뭐 이런 내용을 또 방송을 했대요. 근데 이 방송도 이제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으로 이제 위반했다고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를 의결을 했대요. 그런데 이거는 토크쇼도 아니고 정규 뉴스인데 카더라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객관성 위반이다라고 심영섭 의원이 말했고요. 윤정주 의원은 방통위원이죠. 방심위원이죠. 뉴스의 기자 개인의 생각을 담아냈다. 객관성 보장을 위한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라면서 권고 의견을 또 제안을 했대요. 근데 내용은 되게 거창해. 나쁘다 해놓고 의견 제시는 가장 약한 사실상 뭐 문제 없음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허미숙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MBC 뉴스데스크 관련한 안건이 여러 개 상정됐는데 이 시절이 MBC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시기에 뉴스데스크가 어두운 시절을 지나왔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으로 본다면 권고 정도는 의결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권고가 엄청 센 것처럼 말을 한 거예요. 저는 MBC를 봐주라는 게 아니고요. MBC도 정말 심각해요. 저는 이게 역사에 정말 남는 그 심의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MBC가 불이익을 받는 한이 있어도 이게 전사적으로 김장경 시대는 그럼 이제 끝났으니 지금 봐준다? 이거는 절대 안 되고요. 그거를 분명히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우리 MBC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회사 직원들이 분명하게 인식하려면 저는 지난 일이지만 제대로 된 심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재승인이 막 흔들릴 정도의 그 시대를 평가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TV조선은 정말 이거 봐주는 게 너무 역력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물론 심영섭 위원이나 윤정주 위원, 허미숙 부위원장 이 분들이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소위에 있는 분들이죠. 이 분들이 의도적으로 뭔가 이명박근혜 정부를 지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민주적인 그런 분들의 그리고 방송의 공영성 되게 중시하는 분들이고 저널리즘의 원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봐주기를 하느냐. 저는 기계적 균형 그거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정치 심의는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마인드도 정치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그 말 자체가 그럼 정치적인 정말 공정성이 위반되면 그러니까 공정성이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 공정성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실질적인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그러니까 정말 논란이 될 수 있는 방송도 있어요. 이건 정말 답이 없다. 그야말로 찬반 의견이 있지만 진실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입장만 난무할 뿐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심의위원회나 우리가 그때 제안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런 판단하게 하거나 왜 국민참여재판처럼 그렇게 심의 방식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엄중하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판단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회피하는 거지 그런 결론을. 근데 아까 그런 전원책 같은 방송은 명백하게 잘못됐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그 자살 장면을 보여주는 거 이런 걸 왜 봐주냐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들을 대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에서 비난을 하거나 보수에서 니네들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냐라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적에 민감해져서 주춤주춤하고 원칙, 그러니까 심의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그거에 의거해서 제대로 심의를 해야지 지금같이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국민이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방송을 할 수 있게 방송사를 관리 감독해야 되고 그 관리 감독을 하는 기본 조건이 심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충 심의할 거면은 저는 진짜 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짜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서 그냥 심판하고 이렇게 해야지 면죄부만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진짜 막 그 소식을 딱 들으면서 제가 회의 중이었는데 막 금준경 기자 제가 인터뷰 했는데 막 그 카톡으로 어이없다.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왜 이렇게 하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꾸 객관성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사장 후보자가 3명으로 추려졌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네, 세 분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선근 전 연합 인포맥스 사장, 그리고 정일용 연합뉴스 대기자, 조성구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실 주관, 이 세 분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흥위는 오는 8일 날 이 3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서 이제 최종 후보자를 이제 가린다고. 내일이네요. 네, 그렇죠. 일단 6일 날 공개 정책 설명회를 치렀죠. 근데
그 결과로 3명이 추려진 건데 이날 뭐 나왔던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이성근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신뢰대 회복을 뭐 우선하겠다. 뭐 그다음에 연합뉴스에선 지금 현재 무기력증이 팽배하다. 뭐 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셨고요. 뭐 보도 공정성 회복하겠다 이런 말들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룡 후보자 같은 경우는 뉴스통신진흥법 그 제정을 주도하셨죠. 네. 근데 이 법을 본인이 이제 제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법을 추진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국가기관 통신사의 의미를 잘 안다라고 하면서 국민을 위한 연합뉴스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의 기반을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놓겠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실이 부끄럽고, 네, 그리고 말로만 이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조성부 후보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좀 압니다. 네. 제 뭘로 기억이 나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뉴스통신진흥의 이사직을 완전히 던지고 나오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야권 처음으로 이사. 그만두셨던 그분이요. 그분 이름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그래. 그만 거의 유일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예. 이름은 몰라도 예. 그거 던지고 그건 나온 분 기억납니다. 하면 이제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국 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가 박노항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막 있을 때였죠. 이때 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기 사진의 동반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제 뛰쳐나오신 그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동반 사퇴 안 해줬군요. 네. 네, 아무튼 네, 그분인데요. 이분은 적폐청산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색깔이 좀 뚜렷하죠. 그러면서 장충기 문자 사건으로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통신사에서 삼성통신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예. 이건 참담한 현실이다. 적폐청산과 개혁만이 연합뉴스의 살 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조금씩 색깔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다음 소식 또 봉우 씨가 하나 알려주세요. 예, 간단하게 YTN 파업 근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어제는 전남 나주에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을까? 나주까지 힘들게. 바로 YTN 대주주인 한전 KDN 본사에 찾아가서 대주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달라. 최남수 사장의 사퇴를 위해서 주주총회 등 빨리 조치를 해달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전 KDN 우리 최대 주주가 이 진정한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최남수 씨를 하루빨리 내보내야 된다는 점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KDN은 이제는 반드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몰랐더라도 이런 사람 하루빨리 파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전 KDN 함께하면 공정방송 앞당긴다. 한전 KDN 함께하면 공정방송 앞당긴다. 공정방송 앞당긴다. 적폐청산 원수 실행. 한전 KDN은 이제 YTN 대주주 그 새 공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한전 KDN이 21.43%를 가지고 있어서 지분에 그래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한국인삼공사가 19.95%, 한국마사회가 9.52%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열어서 사장 해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 이상 이 최남 사장 사태는 해결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들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래서 어제 YTN 노조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제가 보면은 재밌는 말이 한전 KDN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운영되는 공기업인데 만약 한전 KDN에 MB 칭송하고 재벌 비호하고 성희롱하고 이런 거 공영 언론사장 얘기하지 말고 일반 기업에서 선임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주가 당장 잘라야 됩니다. 이거 뭐 다른 말들도 다 맞지만은 이 부분이 가장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 그거 안 돼. MB 칭송 재벌 비호 성희롱한 사장이 한전 KDN의 사장으로 선임됐으면 어떻게 했겠나라고. 예. 근데 이거 확 와닿네. 진짜. 예, 그래서 한전 KDN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YTN 노조가 고생이 많은데 하루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예. 네. 자, 그리고 저는 기사 네이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희 민원연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독립기구죠. 네이버 공론화 포럼이 이제 뭔가 결과를 내놓을 것 같다라는 그 뭘 게 있다고 결과를 내놓죠? 김준경 기자의 보도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결과라기보다는 저희가 계속 말하는 기사별 인공지능 AI 그 알고리즘 전면 도입 이것을 계속 이제 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공론화 포럼이 이 도입 AI 도입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계속 이제 되고 있었고요. 공론화 포럼과 별개로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 전면 도입을 기사 배열 조작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럼의 목표도 서비스 품질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동 기사 배열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 마련이라고 포럼에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포럼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다 이제 단체 추천으로 왔는데 이분들이 모두 다 AI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으로 이제 기사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포럼은 4차례 회의를 통해서 기사배열 네이버 기사배열의 문제점에 대한 현안 파악을 했고 김성철 교수가 기사배열이 문제라는 지적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자료를 놓고 토론한 적이 없었다. 포럼에는 전문가도 있지만 이용자 대표 정치권 등도 이해도와 출발 지점이 달라서 문제가 뭔지 정리해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논문, 보고서, 이용자 심층 인터뷰, 업계 의견 등 관련 사안을 공부했고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저도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고요. 이런 현황 파악이 마무리되면 AI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네이버는 논의에 개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향은 우리가 제시하고 그걸 채택할지 여부는 네이버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독립기구라서 열심히 우리 뭐가 생각나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논의를 해서 딱 주면 네이버가 채택을 할까 말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잘 떠들었다. 수고했다. 네, 이렇게 되는구나. 네. 아니, 난 결론이 너무 웃긴데. 그죠. 이렇게 말했어요. 포럼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네이버는 제안받은 정책의 도입 여부를 비중 있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게 어디야. 비중 있대잖아. 뭘 한다길래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위원회 같은 거 그냥 다 보여주기야. 진짜 미치겠네. 네. 그래도 김준경 기자 글이 너무 웃겨. 마지막 말이 포럼에서 전면적인 알고리즘 편집 방침이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네이버가 정책 기조를 바꿔가며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이렇게. 맞는 말이네요. 주목되잖아요. 네이버 누구 이렇게 쓰고 싶었을 거야. 찰것 같은데 네이버가. 네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별 아직 진행 상황은 없는데 열심히 지금 조사 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디어스 프리랜서 방송작가를 향한 TBS PD의 갑질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윤수영 기자의 기사고요. TBS의 PD가 방송작가들한테 일방적으로 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해요. 요새 이런 소식이 많네요. 네, 전국 언론노동조합 TBS 지부가 성명을 통해서요. 최근 일부 PD가 의견 차이를 이유로 A 방송작가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프로그램 종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된 B작가도 있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연출권을 내세워 방송작가의 고용 안전을 막는 후진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의견 차이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PD가 갑이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의견 차이가 정말 생기고 이게 팽팽해지면 조율을 하는 게 아니라 찍어 누르는 거죠. 정말 그냥 야 나 나가 그러면 그럴 거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정말 사실 저희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정말 끔찍한 공포거든요. 그렇죠. 이게 내 생사 여탈권을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저 사람이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그 구조 자체가 정말 끔찍한 건데 계속 좀 말씀을 드릴게요. TBS 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방송 작가는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사측한테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상태이고요. TBS 지부 임원인 A 방송 작가는 프로그램 연출 PD의 개인 의사에 근거해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은 함께 업무에 임하기 어렵다는 개인적 의견을 전하는 수준을 넘어 방송작가의 노동인권 자체에 대한 희박한 의식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TBS 지부의 작가의 부당해고에 대한 그 의견에 대해서 사내의 다른 많은 PD들도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TBS 지부는 다른 걸로 이미 좀 유명하죠. 뭐냐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 방침으로 좀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좀 처우가 괜찮지 않을까,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그런 취지로 완전히 거스르는 어떤 갑질 행태인 거죠. 그 아주 표본적인 행태인 거죠. 네. 그래서 사측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일단 A 작가의 계약 종료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A 작가의 계약 종료는 PD의 의견일 뿐이다. 해당 PD는 반발하고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고 있다.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어쨌든 노조에서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다면 과연 뭐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 없는 건데, 왜냐하면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PD가 언제나 프로그램에서 갑인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잘 중재를 해서 계약 종료를 막는다 해도 계속 같은 프로그램에 배치를 해놓는다면은 과연 이 계약직 노동자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 설령 또 다른 프로그램에 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몇몇 PD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내가 지뢰를 밟을지 안 밟을지 알 수 없는 거죠. 정말 멀쩡한 PD들이 있는 곳에 가서 뭐 내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다면, 개개인 PD의 인성에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면 이건 좀 고통스러운 업무 환경인 거죠. 네. 그냥 이거는 어제 저희가 재미있게 전해드렸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아들 자랑. SNS에 MBC 공채 지원을 사진과 함께 자랑했다가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그 기억나시죠? 이제 어제 어기구 의원이 이건 이제 그 게시물을 삭제한과 동시에 사과를 했습니다. 연이은 채용 비리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리급지 못한 행동을 해서 심력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평생 꼬맹이라 생각됐던 아들이 처음으로 양복과 구두를 챙겨 입고 혼자 첫 입사 시험을 치르고 가족 단톡방에 돈이온 사진들이 너무 대견하고 뭉클해서 어디에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랬다. 결단코 부정청탁이나 간접청탁의 의도는 없었다고 일단 이렇게 해명과 사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논의해서 이 방송국 공채 지원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앞길을 다 그렇다 치는데 아들은 뭔 죄입니까 도대체. 괜히 잘 지원하고 있다가 아버님의 실수로 인하여 타의로 인해 이렇게 싸웠어. 그만하세요. 그 음모론 이제 그만 미세요. 어쨌든 화목한 집안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남의 집안을. 아무튼 이렇게 이 사태가 이 에피소드가 마무리됐다는 점을 전합니다.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안타깝네. 안타깝죠. 예. 아들은 뭔진가. 자, 또 다른 소식은요. MBC 자회사에 6곳이 임원 내정을 했는데요. 일부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보도인데요. MBC 자회사 6곳의 사장이 내정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MBC 플러스는 정호식 MBC 플러스 부사장이 사장이 됐고요. 김영삼 MBC 플러스 이사가 부사장에 내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쭉쭉 지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승진을 하거나 또는 새롭게 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MBC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가 성명을 내고 뭐라고 했냐면요. 김지철 사장부터 김장겸 사장에 이르는 그 7년간의 방송 장악을 묵인했던 인물들이 관계사 임직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MBC 본부는 정호식 MBC 플러스 사장 내정자에 대해서 말했는데, 김지철 사장 시절 외주제작센터장, 라디오 본부장을 거쳤고 안강한 사장 취임 이후 직후인 2014년부터 MBC 플러스에서 계속 임원을 했다. 적극적 부역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근까지 자회사 임원을 지내며 방송 장악 체제를 묵인하고 그 과실을 누렸던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주한 MBC CNI 이사 내정자에 대해서도 드라마 본부장 시절 김장겸이 해임되는 날까지도 구성원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며 적폐 체제를 지탱해왔던 사람이다. 지난해 노동조합의 72일 파업 과정에서는 대체 인력 투입을 시도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 장악을 묵인한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은 정당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승호 사장은 능력을 중시해서 인사를 했다고 밝혔는데, 이 인사가 후배 구성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봤는지 묻고 싶다라고 MBC 노조에서는 말했어요.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책임을 물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이런 식으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요즘
이제 적폐청산이 사실 화두인데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특히 지금 이 노조의 그 성명을 보면은 일단은 여기서 딱 지목했다는 이 두 사람 정호식 특히 그 이주한 MBC CNI 그 이사 내정자 이 사람들은 부적절해 보여요. 근데 이게 적당히 저쪽의 반발 계속 지금 마찬가지인데 저쪽의 반발을 의식하여 적당히 이렇게 섞어서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들이 정말 대부분의 지금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요 일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다들 양승동 사장님도 사장 내정자도 만약에 이제 1년 동안 적폐청산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구색 맞추기에 연연하지 말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또 다른 미투가 떴는데요. 이번에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일단 현재는 기자인 분이시고요. 언론사 그 기자 지망생 시절이던 지난 2011년 정 전 의원이 호텔로 불러내서 키스를 시도하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당시에는 이제 나는 꼼수다 열풍이 한창이던 시기였는데요. 애청자였대요. 그 이분 피해자가. 그래서 친구와 함께 모 대학에서 열린 그 정 전 의원의 강연을 들었는데 강연 끝나고 사진을 찍자고 했더니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그때 처음 하게 되었고요. 명함을 받고 하면서 이제 소통하는 연락처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연락처를 받고서 이제 신기했던 거죠, 학생이. 그래서 문자 이제 보냈을 때 답장 요구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됐는데 강연 홍보, 그러니까 그 정 전 의원이 A 씨한테 모 대학 강연 홍보를 부탁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서로 소통을 하고 뭐 대학 근처에서 뭐 뒤풀이하고 하는데 참여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스킨십 그리고 연락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됐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연락을 하면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라디오 PD 분도 사실 글 봐주겠다, 교육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지금 피해 사실을 고백한 분도 정 전 의원이 그런 식으로 연락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나도 월간지 말에서 기자 생활을 한 적이 있으니 글을 봐주겠다, 이메일로 글을 보내라라고 하면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호감을 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접촉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아이고. 근데 이분은 또 기자가 되셨네. 현직 기자가 되셨죠. 지금은 예. 피해자께서. 자, 일단은 이 이정일 PD의 단독이라고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본인이 가장 먼저 발견했다고 우기는 그 사안입니다. 조선일보에 박중현 성폭력 보도 관련해서 보고서가 저에게 금요일 날 이제 넘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붙들고 있느라고 제대로 검토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볼수록 이게 좀 자세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에 빠지게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뭐냐면은요, 명지전문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들의 성폭력이 폭로가 되었어요. 학과장 박중현 교수를 포함해서 6명 중 남자 교수 4명이 전원 성추문에 연루돼서 그 보직에서 해임되고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를 전하는 언론 보도들이 여전히 성폭력 보도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다른 언론사도 좀 했어요. 그런데 특히 조선일보가 문제적 보도를 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원래 우리가 나쁜 짓을 한 그 방송사나 신문사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얘기하면서 걔네가 어떻게 말했는지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말해야 실감이 나고 얼마나 나쁜 놈인지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말하면 이 나쁜 말이 자꾸 재유포되고 다시 여러분들이 듣게 돼서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고서를 거의 다시 써야 하나 막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조선일보가 했던 그런 굉장히 문제적 발언 그리고 URL 모든 것을 제목조차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2차 가해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미 조선일보는 충분히 2차 가해를 했는데 이거를 내가 설명하다가 보면 또다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보고서가 좀 밍밍하고요. 사진도 없고요. URL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왜 2차 가해라고 하느냐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사는 온라인 기사였어요. 지면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지면은 딴 보도고요. 아, 그래요? 보도가 달라요. 근데 두 건을 했는데 하나는 온라인 보도였고요. 하나는 지면과 온라인 동시에 유포된 그런 보도예요. 근데 이제 온라인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3월 4일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지면 보도는 3월 5일 날 다른 내용으로 조금 더 다르게 이제 해서 나왔어요. 근데 명지전문대학교 그 교수진과 관련해서 피해자 진술서를 입수했다. 자신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조선일보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기들은 너무 자랑스럽게 사진도 그 진술서 사진을 올렸고요. 굉장히 우리가 단독으로 이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입수했다라고 강조하는데요. 이 입수했다는 진술서 이거를 입수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범죄 행위라는 거죠. 뭐냐면은 일단은 진술서라는 것은 피해자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학교 측에 제출했던 것이에요. 자신들이 이런 피해를 받았다라고 써서 냈어요. 당연히 그 사람의 신원 다 있죠. 피해자의 이름, 뭐 학번 이런 게 다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개인의 신원은 물론 피해를 받은 과정에서 그 부차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죠. 어떤 수업을 받았고 뭐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은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함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서 쓰다가 막 너무 흥분해서 이런 말도 한번 했는데 요즘 미투 운동으로 한참 성폭력 관련 자발적 폭로가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혼동하고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는 아무것도 밝히면 안 된다. 이 원칙을 다 잊어버리고 자꾸만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 툭툭 막 말해버리는 이런 개념이 지금 무개념이 생겨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기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까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상황과 비밀 보호가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를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수사기관, 법원, 소송 관계인이 피해자의 인격,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적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법원과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 그 밖에 소송 관계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이나 통합지원센터의 장, 종사자 등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알게 된 비밀 누설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걸 어기면은 그 벌금도 내고요. 여러 가지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학교 내에 성폭력 상담소 또는 어떤 이걸 해결해야 되는 어떤 조직,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 안에 그런 조직의 피해자들이 낸 은밀한 진술서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진술서가 지금 어떠한 경위든 유출됐어요. 조선일보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가장 책임져야 될 당사자는 분명히 학교예요. 비공개를 전제로 제출했지만은 분명히 잡힐 진술서고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조선일보가 보여준 그 사진을 보면은 진술서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맨 앞장에 첫 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그 첫 장도 글씨가 다 흐트러져가지고 초점을 일부러 이제 흐트러뜨려서 글씨는 안 보이는데요. 글씨는 안 보이지만 어디를 이렇게 가림막을 하거나 누군가 피해자의 이름을 가렸거나 뭐 화이트로 지웠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원본 상태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JPG 파일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서를 입수한 건 사실이에요. 조선일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명지전문대 측은 자신들이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제가 장난으로 우리 활동가들한테 말했지. 그러면 조선일보가 영화처럼 한밤중에 막 이렇게 눈에 머리에 불 켜고 프레쉬 달고 명지 전문대 들어가서 캐비닛을 열어가지고 확 사진을 찍어가지고 갖고 왔느냐 뭐 미션 임파서블을 했느냐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럴 리는 없어요. 난 조선일보 아무리 싫어도 그것까지는 상상이 안 돼. 분명히 학교 측 누군가가 이거는 보여준 거예요. 의도가 있건 실수가 됐건 학교에서 유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필름을 줬거나 그러니까 그 원본을 보여줬거나 아니면 그 사진을 찍어서 JPG 파일로 조선일보 기자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선일보 잘못은 아니냐.
그것을 받은 조선일보는 그럼 괜찮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그런 사진을 만약에 그 학교 측에서 제공했다면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서 줬거나 아니면은 이게 우리 학교에서는 묻힐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이거를 공익적 차원에서 이거를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이 사건을 복론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 정말 선의를 가지고 해석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언론사에, 그게 조선일보라는 건 좀 문제지만 아무튼 언론사에 줬어요. 줄 수 있잖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블라인드 처리는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목, 이름이나 이런 신상은 다 하고 내용만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그 사진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원본을 쫙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 이게 학교 측의 잘못인지 조선일보의 잘못인지는 분명하게 밝혀져야 될 일이고요. 백보양보해서 학교 측에서 했다 하더라도 줬어. 전혀 훔쳐온 것도 아니고 조선일보는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다 줬어. 제보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적절한 행태가 일어나면 이걸 지적하고 비판해야 되는 언론사가 오히려 부적절한 행태에 동참해버린 것은 언론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조선일보가 읽었다는 것 그 자체가 2차 가해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본명이 아닌 가명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주장해요. 이 기사에서 보면. 우린 가명을 썼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쓴 진술서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미 충격이고 공포고 환장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기사에서 내 내용이 다 나오는데 거기 내 이름이 안 써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부들부들 떨릴 만한 일인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보도에서 피해자 신상 정보를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진술서 유출 그 자체로만으로도 이미 비밀보호의 원칙은 깨져버린 것이다. 피해자들이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기사를 쓰면서 피해자에게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피해자들한테 내가 이런 걸 입수했는데 이거 보도해도 되냐? 미투도 아니잖아요. 이걸 보도해도 되냐라고 피해자들에게 물어봤어야죠. 그리고 제가 늘 말하지만은 수위에 대해서도, 보도 수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수위를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그러나 이 사건은 제대로 공론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갔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선일보는 어떻게 했냐. 완전 자기네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 기사에 뭐라고 써있냐면 학생들 신변 보호를 위해 기사에는 본명 대신 가명을 썼다. 학생들이 자필로 기록한 진정서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자기들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아도 감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신 있게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정말 한껏 자세하게, 상세하게 성폭력 사항을 전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선정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명지전문대 안에 그 연영과 안에 상황이 이윤택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SNS를 통해서 자신들은 진술서를 제보한 적이 없으며 해당 보도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고 호소하게 된 거죠.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는요, 온라인에서 나왔지만 온라인 상에서 많이 회자가 됐고, 특히 조선일보 페이스북 계정에도 게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포털에서도 주요 기사로 유통이 되었어요. 이렇게 숨어있는 기사가 아니고. 그리고 다른 신문사에서 조선일보를 인용해서 많이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피해자들이 호소를 했잖아요. 너네 이거 뭐냐라고 따졌으면 최소한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되는데 그대로 계속 놔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설을 실었어요. 조선일보가 사설 음란 퇴폐업소가 따로 없었던 어느 대학이라는 사설을 실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설 내용은 그렇게 막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 본지 디지털 편집국이 입수해 보도한 서울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학생들 진정서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떻게 학교였나 싶을 정도다라고 하면서 본지의 활약을 자화자찬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의식이 계속 없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보도 아니고 지면 보도를 냈습니다. 술자리 오라는데 안 가면 실습서 빼. 어떻게 교수님 말을 안 듣겠어요? 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제 지면에 보도를 했는데 이 지면은 또 뭐가 문제였냐면요. 아까 온라인 보도처럼 피해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그 진술서 내용을 다 보도하지는 않았는데 사파가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파를 봤더니 우리가 맨날 말하는
그런 사파 있잖아요. 그 MBN 사파 이런 느낌처럼 그 피해 상황을 4컷의 사파로 해서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야한 느낌보다는 성추행을 굉장히 희화화시키는 느낌, 장난스럽게 묘사하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불쾌하고 선정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결론입니다. 성폭력, 이게 제가 좀 밍밍하죠. 왜냐하면 그 내용을 다 전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 문제를 보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피해자다라는 거예요. 보도로 인해서 개인적인 내용이 공개될 수밖에 없고 이 내용이 2차 가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먼저 보도를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고요. 무개념 조선일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복귀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들 좀 제발 읽어봐라 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네.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연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네, 두 번째 이슈는 이건희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들 기다리셨을 네, 그 삼성하고 뭐 언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 얘기는 나중에 한 번에 묶어서 또 말씀드리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관련된 얘기를 전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금융당국이 이거를 공식 발표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 양상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이거는 아예 신문 방송을 같이 그냥 묶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5일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가 동시에 어떤 발표를 합니다. 뭐냐면요.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라는 걸 꾸리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를 했더니 과징금 부과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27개 계좌의 실명제 시행일 당시 자산 총액은 총 61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사 결과 나온 발표예요. 그러면은 이제 과징금이 얼마가 부과되느냐 사실 이게 궁금한 건데 약 31억 원 정도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액수 들으면 31억 원? 31억 원이라? 이런 생각이 일단 드시잖아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지금 그러니까 예전 특검으로 알려진 어떤 이건희의 차명계좌 금액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260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4조 원대 차명 계좌와는 또 다른 별도의 차명 재산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단위를 생각해봤을 때 이거는 몇천억 단위였는데 왜 이건 31억밖에 우리가 물릴 수 없느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드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현행 그 금융실명법 때문입니다. 이게 현행 금융실명법은요. 금융실명제 그 시행 이전, 그러니까 93년 8월 기준이죠. 이전에 개설된 차명 계좌에 한해서만 50%까지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주가나 뭐 이런 걸 감안하면은 31억인 건데 이게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요. 그 61억 8천만 원이라는 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369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거의 뭐 이건 이자도 못 물리는 거죠. 대박인데? 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금융당국은 대체 여태까지 뭐 한 거야? 뭐 했어? 니들 뭐 했어?라는 이 화가 분노가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당연히 이어지겠죠. 네. 근데 금융당국은 이제 그런 비판을 우려했는지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요거 결과를 발표하니까 잽싸게 금융위원회가 같은 날 이제 우리 법을 개정할 거예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개설된 탈법 목적의 그 차명 계좌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할 거예요. 라고 고발표를 동시에 딱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탈법 목적의 차명 거래를 근절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와서? 네, 이제 와서요. 네, 뭐 뒤늦게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절묘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여태까지 안 했던 거 직무유기 행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이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참담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식, 이 이슈 자체를 일단 삼성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이게 많이 알려지는 걸. 알려주는 건 싫어하겠지. 네, 그럼 이 소식을 우리 언론은 어떻게 다뤘을까? 4일 MBC에 의해서 일단 삼성 언론의 유착 문자 내용이 공개되고 삼성이 대한민국의 언론 데스크다라는 논란이 막 불거졌으면 그 직후에 지금 이런 발표가 나왔으면 삼성이 싫어할 만한 이슈가 나왔으면 자존심이 있으면 보통 이런 건 그냥 좀 다뤄주잖아요. 그렇죠. 아니다, 우리 아닌데? 이러면서. 이런 그것도 맞아. 금융당국이 발표한 거기 때문에 예. 다른 데 단독이 아니라. 자, 방송부터 말씀드릴게요. 미보도한 곳이 3군데나 있습니다. 야. 3군데. 네, 당일날 미보도한 곳이 3군데나 있습니다. 3군데. 자, 3군데. MBN 채널의 TV조선. MBN 채널의 TV조선. 이거 너무 선점하는데? 다 했다. 네. 아, 잠깐만. KBS 잠깐만. 아이씨. 그래도 나머지는 똑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KBS 채널 A MBN 갑니다. KBS 채널 A MBN. 예. 둘 다 틀린 듯. 안타깝습니다. 다 틀렸어요? 네, 일단 TV조선 채널 A 안 했고요. TV조선 채널. 맞네. JTBC가 안 했습니다. JTBC가 좀 바빴을 수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미보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중에 드리고요. JTBC 왜 안 했지? 왜 안 했지? JTBC는요 다음 날 합니다. 일단. 그 당일날 안 했구나. 네, 당일날에는 일단 안희정 그 단독을 예. 했고요. MB 뭐 이런 다른 이슈들은 충실하게 했고요. 보도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왜 이걸 하느라 이걸 안 했지라는 느낌이 드는 황당한 보도는 사실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TV조선 채널A는 다음 날에도 관련 보도 없고요. 이러면 안 되죠. 예. 네. 다음 날은 물론이고 지금 사실상 올 들어서 이건희 참여계가 관련 얘기를 저녁종합뉴스에서 안 하고 있고요. 저녁종합뉴스는 물론이고 다른 그 방송, 그러니까 그 외의 방송에서도 거의 뭐 언급을 안 하거나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이슈 터진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아침 방송에서 언급을 합니다. 한 꼭지로. 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안 했다고 봐야겠어요. 거의 그러니까 TV조선, 예. 채널A, JTBC가 지금 현재는 미보도로 같이 묶여있지만 이들을 같이 미보도했다고 싸잡아서 욕할 수는 없는 보도 양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 이건 분명하게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JTBC는 어제만 해도 어제 팩트체크가 이거였어요. 네, 팩트체크로 이거를 짚었고요. 그 이전에도 관련 이슈를 타 방송사들하고 달리 굉장히 꼼꼼하게 그러니까 SBS가 상당히 이걸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렇군요. 이 이슈를. 근데 SBS 다음으로 열심히 한 게 JTBC입니다. 네. 자, 그러면 보도를 한 방송사들 중에서는 어느 곳이 좀 괜찮았고 또 문제가 있었느냐? SBS, MBC 보도 좋았습니다. 특히 MBC 보도가 저는 참 좋았는데요. 이 두 방송사의 특징,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사는요, 모두 2008년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이건희 차명 계좌 그 규모를 언급을 해줘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삼성 주식의 지금 가치를 또 언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말해주면 이 과징금 액수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적은 건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원인이 금융당국이 봐주기 때문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또 얘기합니다. 옛날 금융당국이 완전히 봐줬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 두 건의 보도를 통해서 각각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KBS 같은 경우는요. 보도를 한 건 내놓습니다. 근데 이 보도에서는요. 과징금 액수나 금융당국 행태에 대한 어떤 비판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사실관계만 계속 나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도 말미에는 하지만 법 소급 적용은 쉽지 않아 이 회장의 나머지 차명 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전망인지 희망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죠. 사실 그런 것만 한 줄 딱 거기서만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MB는 사실 문제 보도입니다. 뭐냐면요. 역시 KBS처럼 한 건의 보도를 내놨는데요. 제목은 차명 계좌 62억. 입니다. 네, 역시 제목만 봐도 대체 뭔 얘기하는지 알 수 없는 MBN의 특징. MBN스러운 보도 제목인데요. 가능한 짧게 제목을. 네. 첫 번째, 여기에는요. 과징금 액수나 금융당국 행태에 대한 비판이 없는 건 물론이고요. 이번에 확인된 그 당시 잔고의 현재 가치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액수도 얘기 안 해요. 이게 당시에 60몇 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몇천억이라는 거를 말을 안 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일부러 축소시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대신 뭘 얘기하냐면요. 그 삼성이 30억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고요.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전합니다. 네, 그래서 MBN 요 보도를 보면요, 아유 잘 되고 있구만. 문제가 없구만. 문제가 아주 없구만. 지금 나라가 아주 바로 서고 있구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차명 계좌를 아주 제대로 처벌했구만. 그럼요. 아주 좋아. 막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신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신문은 일단 미보도한 곳은 없어요. 다 보도를 합니다. 지면이 많아서 그래.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사실 그 당국에서 말한 거라 웬만하면 보도를 받아쓰기만 해도 그냥 보도 자료로 받아쓰기만 해도 나가는 보도입니다. 되게 쓰기 쉬운 기사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기관에서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사실은 이건희가 안 나올 수 없는 이슈입니다. 네. 자, 근데 이상한 짓을 한 것이 두 군데 있어요. 이 보도를 정식적인, 그러니까 A면에 한 게 아니라요. 사설 이후의 지면인 그 B면 경제 섹션에서 언급한 신문사가 두 곳이나 있습니다. 잠깐만. 경제 섹션이면 저는 사실 이것을 미보도라고 봅니다. 미보도지. 네. 아무도 안 보거든요. 물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네. 조선중앙. 조선중앙. 중앙 그럼 나는 선점했다. 나는 동아가야. 중앙동아. 중앙동아. 조선중앙. 그렇죠. 선점의 효과. 예. 순발력이 중요해요. 아니 이렇게 연연하지 않기로 했는데 갑자기 연연하게. 근데 마치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내일부터는 다시 무심하게. 네.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게 안 됩니다. 네. 6개 일간지 중에요. 한겨레만 이 사안을 일면에 배치해서 전했고요. 사설 포함해서 관련 보도가 3건이나 있습니다. 경향신문하고 한국일보는요, 각각 이제 그러니까 A면 지면 중에서 경제면, 그러니까 사설 이전의 지면인 거죠. 경제면에 관련 보도를 놓고 사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사설 없이 그냥 이제 관련 보도, 종합면인 8면 하단에 해당 기사 한 건을 내놔요. 자, 이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인데요. 조선일보는 2건의 보도를 내놓지만 2건 다 그 B면, 경제 섹션에다가 배치를 해놓고요. 아주 뒤죠, 사실. 신문에서 아주 뒤로 넘겨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일보는 역시 경제면인데 그것도 7면. 야, 경제 7면이면 도대체 신문은 거의 끝까지 넘겨. 그죠. 경제 7면에서 한 건. 조선일보는 경제 섹션에 2건 B면인데 나름 성의를 보였어요. 있기 때문에 중앙에 비하면 그나마 난 거예요. 성의를 보인 거예요. 이걸 비교하고 있는 우리도 참 네, 하지만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일보가 어떤 성의를 보였는지는 제가 삼성의 성의를 보였군요. 네. 눈치채셨군요. 네. 네.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보도 제목이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에서 좀 특이점이 드러납니다. 제목에요. 이건희란 이름이 안 들어가요. 그럼 누구 차명 계좌야 도대체? 그냥 차명 계좌. 어떻게 알아 독자가? 그냥 실명제 이후 차명 계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쩌라는 거야? 읽지 말라는 너의 차명 계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금융위의 어떤 보도 자료를 받았었다고 해도 금융위 발표 자체가 이건희 차명 계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차명 계좌와 관련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요, 이건희를 제목에 안 쓴다는 건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부러 안 쓰는 거죠. 이건 100%지. 심지어 조선일보도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앙일보도 보도 제목 큰 따옴표 실명제 이후 차명 계좌도 과징금. 이건희의 존재는 없습니다. 자, 한국일보는 사설까지 썼거든요. 2건 다 없어요. 이건희 이름이. 첫 번째, 실명제 이후 차명 계좌에도 과징금 추진. 한국 그 사설은요. 탈법 목적 차명 계좌 규제 늦었지만 당연하다. 이건희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사 내용에는 있겠지. 기사 내용이 더 웃긴 건요. 한국일보는요. 기사의 첫 단어가 이건희예요. 근데 제목에만 안 쓴 이유는 뭐야? 읽지 마 이건가? 일단. 이런 상황이고요. 자,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사실 방송 보도도요. 4건 다, 그러니까 4군데 방송사가 다 제목에 이건을 안 넣어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일단 방송사는요. 보도의 첫 앵커 화면에 다 이건희 얼굴을 깔아요. 그렇죠. 이게 화면이 있으니까. 그래.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건희 얼굴을 다 깔아놓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송고용 기사 제목엔 다 들어가요. 이건희가. 근데요. 중앙일보랑 한국일보는요. 온라인 송고용 제목에도 이건희가 없어요. 그럼 이건 읽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건희를 그냥 빼고 싶은 거예요. 숨긴 거고요. 당연히 이미지에 이건희 얼굴 안 들어갑니다. 저는 의도적인 임패 작용 작업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보도 제목이 이건희 들어가면 사람들 클릭 수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조선일보가 성의를 보였다고 했잖아요.
네, 두 건의 보도로 굉장히 큰 성의를 보이는데요. 일단 머리 기사, 그러니까 비면의 그 머리 기사로 내놓은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과징금 왜 30억 분이라는 기사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 모든 방송사, 그렇죠. 모든 신문사들이 똑같이 하는 질문인 거죠. 근데 이 결론이 좀 특이합니다. 다른 방송사들, 뭐 예를 들면 MBC나 SBS 같은 경우는 왜 30억 분인가라고 했을 때 금융당국이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이다. 너는 삼성을 봐줬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잖아요. 자, 조선일보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전엔 낮았던 주가가 시간이 흐르며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하. 심지어 이 기사의 본문 내 소제목 중 하나를 뭐라고 뽑냐면요. 과징금 액수 적은 이유는 주가 탓. 야, 이건 진짜 물타기다. 네. 네. 그리고 금감원 관계자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멘트, 익명의 관계자의 멘트를 바로 인용하고 있고요. 그 전으로 금융당국에 대한 어떤 적은 과징금에 대한 비판, 금융당국의 어떤 부실 그 감시에 대한 비판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MBC, SBS 한겨레는 적은 과징금 액수를 지적하기 위해서 주가를 언급하는데 조선일보는요. 낮은 과징금 액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가를 언급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도 아주 특이한데요. 실명제 이후 차명 계좌도 과징금 추진, 금융위 소급 적용 위에 법 개정 나섰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보도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제 뭐 금융위 보도 자료 내용을 좀 앞에 소개한 다음에 바로 정부가 특정 대기업 오너를 표적으로 하는 소급 입법을 하려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익명의 기업 전문인 한 변호사의 특정인만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멘트를 전해줍니다. 아니 다 하면 되지. 다 적용되면 되잖아. 그렇죠. 조선일보는 두 건의 보도를 내놓는데 그 두 건 중에 단 한 건에서도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에 대한 지적 안 했고요. 현행 실명법 허점 지적하지 않았고요. 삼성의 차명계좌 조성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옹호하고 있네. 대기업 오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을 들먹을 가면서요. 그러면 네, 아주 특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차명계좌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거든요. 근데 이게 범죄 행각이 발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이 속망망이라는 그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도 뭐 네,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네, 삼성이 알아봐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할 거예요. 네, 그래서 신문방송 모니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이 삼성 사랑, 언론의 삼성 사랑은 끝이었네. 약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충성? 충성. 그러니까 왜 약간 권력에 의한 뭐 그런 것도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 뭐 정말 공포가 생존에 대한 공포도 저는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거기에 딱 엮이면 밉보이면 광고 못 받고 차라리 우리처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 구조 안에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기자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해는 아니지만 이 조직의 문제를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를 분명하게 그쵸? 우리가 해야지 그냥 개개인의 기레기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진짜 큰 도둑놈을 잡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굴러가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다 비판해야 되는 거 배경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그 기사 제목 옆에 기자 이름뿐 아니라 그거를 기사를 데스킹한 그 담당 데스크 이름을 써야 되는 것인가? 편집국장 계속 써주는 편집국장 이름을 계속 써주고 사진을 붙여줄 것인가? 네. 아무튼 구조적인 문제도 크죠. 당연히 근본적으로 시민이 단결만 하면 언론 집회 세력 무조건 이깁니다.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방송만 한다고 종편입니다. 종일 편파방송이 내 욕이나 하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나 하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오도를 하고 종편이 그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 세탁기 이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넣고 확 돌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네,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고심의에 차한성 전 그 대법관을 선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심지어는 그 보수적이라고 하는 대한변협에서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상고심 사건 변호는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럼 대한변협에서 그 정도면은 네, 민변 아닙니다. 끝난 문제인데 평가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 수임은 정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정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차한성 대법관이 현재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의 대법관이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에 근무를 했거나 학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왕건이 지금 그 정관예우 왕전관이죠. 왕전관. 네네. 맞아. 오직 정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지금 사실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지. 이쯤 되면은 근데 이런 사람을 그래서 뭐 요즘 그 많은 팟캐스트에서 얼핏 나오는 소리를 제가 보니까 삼성이 시대를 잘못 읽고 이런 사람을 선임한 거다. 이거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심지어는 아무리 이 차한성 대법관이라고 전 대법관이라고 해도 현 대법관의 심기를 건드린 거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선임을 하면 의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의식을 살짝 해야 좀 꼼수를 부리는데 너무 대놓고 하니까 현 대법관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결국은 시민의 감시가 더 거세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 이거는 전략 미스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의 경험으로는 법관들이 자존심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삼성은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이건 제가 그래서 말한 게 시대를 잘못 읽은 것이다. 시대가 어찌됐든 달라졌는데 라고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보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미보도가 있었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맞춰보시죠. 이것도 맞춰야 돼요? 신문 세 군데. 완전 미보도. 조중동이겠죠. 그러게요. 답이 그냥 조중동밖에 없죠. 그런데 약간의 이제 다른 게 있는데요. 조선일보 2건이나 보도를 했고요. 진짜요? 동아중앙과 한국일보가 미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일보 갑자기 치고 들어오네. 좀 신다. 자, 한겨레하고 경향은 3건을 보도했고 두 신문사 모두 사설을 써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 그냥 정상적인 보도를 한 거고요. 조선일보는 사설은 안 썼지만 그래도 2건으로 보도를 어찌됐든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걸 하나도 보도 안 한, 경제지면에도 보도 안 한 동아, 중앙, 한국일보는 좀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삼성과 사돈지간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돈끼리 이렇게 딱 그 보도를 안 하니까 왠지 울렁울렁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일보는 요즘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예전에 2심 재판부가 삼성 봐주기를 할까 싶어서 날카롭게 그 감시하는 국민 사이에서 심증만으로 여론 재판을 하지 않으려 매우 노력했다라면서 2심 판결을 너무나 긍정적으로, 이재용 2심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설을 한국일보가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에도 침묵을 지켰거든요. 한국일보가 삼성에 줄 섰다라는 느낌이 명백하게 드는 그런 정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겨레하고 경향은 분명하게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삼성이 재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직 대법관들의 돈벌이 변호를 막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글들을 한겨레 경향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는 보도를 하긴 했지만 약간 애매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개업을 막거나 사건 수임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말도 여전히 나온다. 투덜투덜 이런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냐. 김능한 전 대법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상고심을 맡았을 때는 안 그래놓고 왜 차 변호사만 문제 삼냐.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말도 조선일보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보도를 안 하진 않지만 논점을 흐리고 투덜투덜 그러는 보도를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편 차한성 전 대법관은 오늘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단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했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삼성 언론 그 유착 관계 이거 지금 신문에서 전혀 보도하지 않고요. 그리고 YTN 그 유재용 기획조정실장이 삼성전자와 그러니까 이건희 성매매 의혹 그 영상을 연결해줬다. 이것에 대해서 또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 그거 보도한 곳은 한겨레 뿐이에요. 자, 한겨레만 이건희 동영상 제보 삼성에 전하고 제일모직 상장 차익 보도 무마하고 한 건 보도를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언론이 한마디로 삼성과 그냥 유착되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제 레퍼런스는 그만 줘도 되는. 이제 정말 충분해요. 이제 사례는 충분한데. 알고 있어. 네, 예, 그렇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자, 그래도 봉봉선임 헌정샷은 이거이죠 라면서 미령곰탱님께서 포도 음료 봉봉의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거봉음료죠? 네. 어머, 진짜 봉봉을 진짜 미령곰탱님께서 엄청 좋아하시는군요. 다들 궁금하실 봉스치킨 메인 보컬 봉봉 선임 활동가 영상 캡처입니다. 그래서 봉 씨가 공연하는 사진을 다들 궁금해하시는 아니 안 그래요. 네, 다들 안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진 386님께서 미탈 중독자가 되다 보니 저도 언론의 교묘한 프레임을 간파해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이고, 원래 좀 가지고 계셨는데. 그렇죠. 네, 이제 해야겠다는 의지가 이제 생기신 거시겠죠. 네, 저희 방송을 듣다 생기신 건 아니고 아마 원래 있으셨을 거예요. 네, 의욕을 가지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다 언년인의 활동가들 덕분입니다. 하셨습니다. 이거 친구분 아십니까? 네. 제 친구 아닙니다. 네. 근데 내가 방송에서 언년이라고 얘기했어요?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제보를 해야겠다는 욕심이 이제 드신다고 했는데 제보를 막상 하려니까 어디로 해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기 일수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보 방법을 좀 자세히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02392에 0181입니다. 네,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제보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5020님께서 오랜만에 어제 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좋은데. 너무 노골적으로 큰 소리를 후원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 자, 레이니 칠세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뉴스를 보며 너무 놀랐습니다. 어제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놀랐다면 오늘은 기대와 희망으로 놀랐습니다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매우 기쁘셨다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크게 한번 웃게 됩니다. 하하 하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즐거워하시니 다행입니다.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저희가 오늘 지금 오늘 방송에서 조금 소개를 못 해드려서 아쉽긴 한데 어제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 있긴 있었죠. 네, 그렇죠. 방북 일정을 마치고 대북 특사단이 돌아왔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북한이 유화적인 태도로 나왔죠. 네. 북미 대화 비핵화를 포함한 북미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비핵화는 선대부터 이어진 유훈이었다. 반드시 조건만 잘 성사되면은 이뤄내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존중의 뜻을 내비치고 논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한미 군사훈련을 인정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와서 지금 아주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급변했고 약간 미국과 일본이 당황했죠 지금. TV조선도 사실 저는 당황한 것 같은 기색이 좀 약간 이런 지금 상황 때문에 당황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고요. 되게 길게 한 것 같아요. 내일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